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우장산 숲속 도서관에 가서 데미안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짓고 이순학이 옮겼습니다. 10살 때 고향에서 라틴어 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때의 추억들이 온갖 풍경과 향기로 진하게 밀려들어 마음을 슬픔과 기쁨의 전율로 뒤흔든다. 어두컴컴한 골목의 환한 집들, 교회탑, 정각마다 울리는 종소리와 사람들의 얼굴들, 아늑하고 따뜻한 방,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은 비밀과 공포로 가득한 방들이 보인다. 따뜻하고 비좁은 방에서 나는 토끼 냄새, 하녀들의 채취, 집에서는 약다리는 냄새, 말린 과일 향도 난다. 그곳에 두 세계가 얽혀 있었다. 세계의 양쪽 끝에서부터 나온 밤과 낮이, 한 세계는 부모님들의 집이었다. 훨씬 더 비좁아서 정확히 말하면 오직 부모님 두 분만 있었다. 나는 대체로 이 세계를 잘 알고 있었으니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이름의 세계이자 사랑과 절칙, 교육과 모범의 세계였다. 은은한 광채, 투명함, 깨끗함이 있는 세계였다.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들,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 예의 범절이 깃들어 있었다. 아침에는 찬송가를 불렀고 크리스마스에는 파티를 열었다. 이 세계에서 미래로 쭉 뻗은 굳은 길 위에는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한 결단, 사랑과 존경, 지혜와 성경 말씀이 있었다. 인생이 맑고 명확하며 아름답게 정돈되기를 바란다면 이 세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한편 또 하나의 세계도 이미 거기에 우리 집 한가운데 있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냄새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도 완전히 달랐다.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행상들, 귀신 이야기와 추문들이 있었다. 섬뜩하고 요사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넘쳐났고 도살장과 감옥, 주정뱅이들과 악쓰는 여자들, 새끼 벤 암소, 쓰러진 말, 강도,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아름답지만 무시무시한 거칠고 잔인한 모든 일들이 사방에서 바로 내 이웃집과 옆 골목에서 수시로 일어났다. 경찰들과 불량배들이 거리를 돌아다녔고 주정뱅이들이 아내를 팼다. 저녁이면 젊은 여인들의 무리가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고 노파들은 누군가를 병나게 하는 주술을 걸었다. 숲에 도적대가 살았고 방화범들은 경찰에게 잡혀갔다. 두 번째 세계는 강력해서 어디서나 넘쳐나고 악취를 풍겼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우리 집만 빼고 참으로 다행이었다. 우리 집에는 평화와 질서와 안정, 의무와 양심, 자비와 사랑이 있다니 얼마나 경이로운가. 또한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날카로운 비명과 어두운 폭력도 주변에 존재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이면 어머니 품으로 도망칠 수 있다는 것 역시 얼마나 멋진 일인가. 정말 이상한 점은 두 세계의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 두 세계가 너무나 가깝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가정부 리나는 저녁 기도 때 거실 문가에 앉아 깨끗이 씻은 두 손을 단정하게 매만진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맑은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럴 때 리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 밝고 진실한 세계에 속했다.
하지만 부엌이나 헛간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부둣간에서 이웃 여자들과 싸울 때면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고 비밀에 쌓여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모두가 그랬고 특히 내가 그랬다. 그는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짓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카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볼 수도 있어. 물론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이 옳고 맞는 이야기들이겠지만 한편으론 그 모두를 선생님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야. 대개는 그래야만 더 잘 이해되거든. 자, 예를 들어 카인 이마의 표식은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 안 그래? 싸우다가 제 형제를 때려 죽일 수는 있어. 그래놓고 나중에 완전히 겁먹어서 뉘우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가 그렇게 비겁하니까 특별한 표시를 해주고 그 표시가 그를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겁주어 쫓아버리게 했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니? 그래, 그러네. 흥미로웠다. 내 마음이 그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가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애초에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표시야. 어떤 사람이 얼굴에 남들을 두렵게 만드는 표시를 가졌다는 거지. 누구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해. 그가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였거든. 이마의 표지는 아니 확실히 우체국 소인처럼 찍힌 건 아니었을 거야. 세상 일이 그렇게 명쾌하고 간단하지 않잖아. 그보다는 차라리 어렴풋이 느껴지는 무시무시한 기운, 비범한 지혜와 담력 같은 것이었겠지. 그의 힘이 사람들을 두려움을 품어. 그게 그의 표식인 거야. 그걸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카인의 자손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정반대로 설명한 거야. 표식을 지닌 자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표식을 지닌 자들은 불길해서라고 말이야. 사실 틀린 말도 아니야.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니까. 두려움 없는 강한 족속들이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나날들을 보상받으려고 그럴듯한 별명과 전설을 붙여서 복수한 거야. 내 말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카인은 실제로는 하나도 나쁘지 않다는 말이지. 성경에 나온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그 사실들이 언제나 적절하게 기록되고 올바르게 해석되어 왔다고는 볼 수 없어. 간단히 말해서 난 카인이 엄청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가 두려워서 그를 탓하는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해. 카인 이야기는 사람들이 가볍게 떠들어대는 터무니없는 소문에 불과한 거지. 그런데 카인과 그 자손들이 표식을 지녔고 남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해. 나는 몹시 놀랐다. 충격적인 말이었다. 그럼 동생을 죽인 일도 거짓이라는 거야? 아니, 그건 분명히 사실일 거야. 강자가 약자를 죽인 거야. 그들이 정말 형제였는지는 의심스럽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지. 결국 모든 사람이 형제인 셈이니까. 핵심은 강자가 약자를 죽였다는 거야. 영웅다운 행동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때부터 약자들은 강자를 두려워하며 탄식했지. 하지만 누군가 왜 너희가 그들을 해치우지 못해? 라고 물으면 우리가 겁쟁이사 라고 대답하지 않고 안 돼. 그는 표식이 있거든. 신이 그에게 표식을 주었어. 하고 말했고 틀림없이 그 엉터리 이야기는 이렇게 생겨난 걸 거야. 아 이런, 너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구나. 잘 가. 데미안은 내게 인사하고 알트거리로 접어들었다. 홀로 남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그가 떠나자마자 그의 이야기가 전부 터무니없이 여겨졌다. 카인은 강자고 아벨은 겁쟁이라니. 카인의 표식이 우월함의 표식이라니. 말도 안 된다. 신에 대한 모욕이며 오만한 생각이다.
대체 신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신은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그런데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아니, 데미안의 이야기가 완전 엉터리다. 나를 골탕 먹이려고 꾸며낸 것이다. 영리하게도 그럴듯한 논리를 댔지만 그럴 리 없다. 날 속일 순 없다. 그녀는 별에 관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바닷가에 서서 별에 손을 뻗치고 별에 예배하고 별의 꿈을 꾸고 모든 생각을 별에 쏟았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이 별을 끌어안을 수는 없음을 알았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루어질 희망 없이 별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겼고 이런 생각에서 체념의 시를 자신을 향상시키고 정화시키는 침묵과 끈질긴 고통에 대한 시를 한 편 완성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꿈은 별만 향했다. 그는 또다시 바닷가의 높은 벼랑 위에 서서 별을 쳐다보고 별을 향한 사랑을 불태웠다. 그리하여 동경이 절정에 달한 순간 그는 별을 향해 허공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그 도약의 순간 다음과 같은 생각이 번개처럼 그의 마음에 스쳐 지나갔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인데? 그는 바닷가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는 사랑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도약의 순간에 그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졌더라면 그는 하늘로 솟구쳐 올라 별과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다. 사랑은 간청해서는 안 돼요. 또 강요해서도 안 되죠. 사랑은 자신의 내부에서 확신에 이르는 힘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사랑에 끌려가기를 멈추고 끌어당기게 되죠. 싱클레어,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끌리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끌어당길 때 내가 갈 거예요. 나를 선물로 건네지 않을 거예요. 나는 쟁취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다음번에 그녀가 들려준 동화는 달랐다. 짝사랑에 빠진 남자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의 영혼 속에 완전히 침잠하여 사랑한 나머지 다 없어질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세계를 잃어버렸다. 더 이상 푸른 하늘도 파릇한 숲도 보이지 않았다.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도 하프의 선율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가엾고 비참해졌다. 그런데도 그의 사랑은 계속 커져서 사랑하는 여자를 가지지 못하느니 차라리 죽거나 파멸해버리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사랑이 자신 안에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고 느꼈을 때 그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한 힘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여자까지 끌어왔다. 그녀가 왔고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려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있었다. 막상 그녀가 그의 앞에 와서 섰을 때 그녀는 아주 달라져 있어서 그의 깊은 경외감을 느꼈다. 자기가 잃어버렸던 온 세계가 다시 자기에게로 끌려온 것이었다. 여자가 그의 앞에 서서 그에게 자신을 맡기자 하늘과 숲과 시내도 새로운 빛을 띠고 생생하고 화창하게 그에게 다가와서는 그의 것이 되고 그의 언어를 속삭였다. 그는 한 여인만 얻은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품었다. 가슴 속에서 하늘의 모든 별빛이 타올랐고 영혼은 환희로 번쩍였다. 그는 사랑을 해서 자기 자신을 찾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데 에바 부인에 대한 사랑이 내겐 내 삶의 유일한 내용처럼 느껴졌다. 다만 그 모양은 매일 달라졌다. 어떤 날은 그녀가 내가 끌리고 열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나에 대한 상징, 그러니까 나를 나의 내면으로 더 깊숙이 이끌기 위한 상징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말들은 종종 내가 절박하게 매달려 있는 질문들에 대해 내 잠재의식이 내어놓은 대답처럼 들렸다. 그녀 곁에서 관능적인 욕망에 불타올라 그녀가 만진 물건에 입 맞추는 순간들도 있었다. 그렇게 조금씩 관능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의 현실과 상징이 겹쳐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우리 집에 있는 내 방에서 고요하게 집중하여 그녀를 떠올리면 내 손 안에 그녀의 손이, 내 입술 위에서 그녀의 입술이
느껴지곤 했다. 그 별들 가운데 하나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곧장 나를 향해 날아왔다. 마치 나를 찾아오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굉음을 내며 수천 조각의 불꽃으로 쪼개져서 나를 솟구쳐 올렸다가 땅으로 내동댕이 쳤다.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세계가 내 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백약나무 근처에서 흙과 상처로 뒤덮인 채 발견되었다. 나는 지하실에 누워서 포탄이 머리 위에 우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화물차 안에 누워서 황막한 벌판 위를 덜거덕거리며 지나갔다. 나는 대개 자거나 혼수 상태였다. 하지만 깊이 잠들면 잠들수록 무엇인가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으며 내가 그 힘을 따라가고 있음이 격렬하게 느껴졌다. 나는 마구간의 집더미 위에 누워 있었다. 몹시 어두워 누군가 내 손을 밟고 지나갔다. 그런데 나은 내심은 계속 가기를 원했고 더 강하게 끌렸다. 나는 다시 차 안에 누워 있었고 그 후에는 들 것인지 사다리인지 누워 있었다. 점점 더 강력하게 어디로 가라는 명령을 느꼈고 나중에는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는 절박감만 남았다. 드디어 나는 목적지에 도달했다. 밤이었고 의식은 또렷했다. 순간 마음속에서 강력한 끌림과 절박감이 느꼈다. 기다란 홀 바닥의 침상에 누워서 바로 이곳이 부름받은 장소임을 알았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내 매트리스 바로 옆에 다른 매트리스가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가 몸을 굽혀 나를 바라보았다. 이마에 표식이 있었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도 말을 할 수가 없었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리 위에 벽에 걸린 등불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미소 지었다. 영원처럼 긴 시간 동안 그는 내 두 눈만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내게로 왔다. 그의 얼굴이 맞닿았다. 싱클레어. 그가 속삭였다. 나는 눈으로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가 거의 동정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꼬마. 그가 웃었다. 이제 입술이 거의 닿았다. 그가 나직히 말을 계속했다. 프란츠 크로머, 기억나니? 나는 그에게 눈을 깜박였다. 미소도 지을 수 있었다. 꼬마 싱클레어, 들어봐. 나는 떠나야 해. 자네는 아마 언젠간 나를 다시 필요로 하겠지. 크로머나 그 밖의 일 때문에 말이야. 그땐 내가 나를 불러도 내가 말이든 기차든 되는 대로 막 타고 올 수는 없어. 그때 넌 내 내면의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러면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에바 부인이 부탁했어. 만약 내가 언젠가 나쁜 처지에 처하면 그녀가 나에게 보낸 입맞춤을 너에게 전화주라고 말이야. 눈을 감아, 싱클레어. 나는 순순히 눈을 감았다. 그치지 않고 쉴 새 없이 피가 조금씩 흐르는 내 입술 위에 그가 가볍게 입맞추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누군가가 붕대를 감아야 한다면서 깨웠다. 마침내 잠에서 완전히 깨자 나는 재빨리 옆의 매트리스를 보았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이가 누워 있었다. 붕대를 감는 것은 몹시 아팠다. 그 이후에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아팠다. 그러나 가끔 열쇠를 발견해서 내 자신의 깊은 곳으로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형상들이 졸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그 어두운 거울 위로 몸을 굽혀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이젠 완전히 내 친구, 나의 인도자인 그와 똑같이 닮은 모습이었다. 여기서 싱클레어와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